자, 오늘은 바이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이오 네 번째 시간에 다룰 종목은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ABL 바이오의 차트인데 11월 12일 날 장중에 일라일릴리가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의 기술을 이전해 갔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 두 방을 연속 치고 저번 주 금요일에 장중에 18%까지 찍고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전부 다 고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 11월 말에 현재 바이오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ABL 바이오를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한 이유가 뭘까?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면 뭐 보통 두 개 정도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우리가 익히 얘기를 하는 치매, 즉 알츠하이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 정도를 이제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뭐 인지 저하나 기억력 장애가 있는 거죠. 파킨슨병은 이제 퇴행성 운동질환으로 가장 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서 이쪽에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쪽을 잡지를 못하는 걸까? 지금 이제 암을 정복하냐 못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쪽만큼은 치료제가 딱히 두드러지는 게 개발이 되지 않는 걸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치료제가 뇌로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이 BBB라는 혈내 장벽, 이놈의 강력한 방어력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죠. 뇌가 다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뇌로 가는 어떤 물질들을 거의 다 차단하는 식으로 인류가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혈내 장벽이에요. 이 혈내 장벽이 평소에는 이렇게 아무거나 다 막아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뇌 안에 어떤 이상한 물질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아프면 어떤 약을 먹듯이 그 약물이 뇌로 침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뇌 안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얘가 계속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꼭 들어가야 하는 약물까지도 다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내 장벽이 뭐냐? 위에 그림을 먼저 보기 전에 밑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지금 이 두 가지 오른쪽 왼쪽 그림들은 혈관을 그냥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혈관 중간에는 당연히 혈액이 왔다 갔다 통과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혈액을 감싸고 있는 이 관 자체가 살짝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제가 세포 간극이라고 적어놨죠. 말 그대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혈액 자체가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근데 이 혈액이 조직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펌프질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조직이 필요한 어떤 영양분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혈관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쇠파이프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쇠파이프라고 하면 쇠파이프 안에 물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진 못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세혈관들은 여기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한 영양분이나 아니면 면역 체계가 발동이 돼야 될 때는 이 구멍이 평소에는 조금 좁게 뚫려 있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넓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뇌 모세혈관이 있는데 얘는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파란 색깔 부분에 여기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면 구멍이 없죠. 완벽하게 딱 막혀 있죠. 이거를 치밀 연접이라고 하는데 여기 타이트하다고 돼 있죠. 왼쪽에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뭔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뇌에 있는 모세혈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세혈관은 구멍이 나 있지만 뇌 쪽에 있는 애들은 특별히 구멍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럼 위에 보면 뇌 쪽에 있는 모세혈관을 단면을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BB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꽉 막혀 있죠. 구멍이 없이. 그래서 혈액을 타고 치료제가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뇌세포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은 가로로 이제 단면적을 자른 모습인데 이 중간에 혈액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치밀 연접이 되어 있죠. 딱 붙어 있어서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혈내 장벽인 거예요. 그래서 혈내 장벽은 이렇게 파이프 안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가 너무나 치밀하게 연접이 되어 있어서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게 바로 BBB라는 혈내 장벽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을 마실 때는 소맥 한 2잔만 마셔도 살짝 알딸딸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아까 혈내장벽은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어떤 물질도 못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술이나 마약 같은 거는 조금만 먹어도 바로 뇌로 침투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술이나 마약 같은 거는 저분자이고,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지용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BBB라는 거는 기름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에 이 파이프 안을 감싸고 있는 애가 기름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용성은 잘 받아들이고 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술이나 뭐 담배나 이런 것들을 폈을 때는 쉽게 이 혈내장벽을 통과해버리고 뇌 속으로 침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용성 물질은 통과를 잘 못하겠죠. 지용성 물질만, 기름에 잘 녹는 물질만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수용성 물질이 다 통과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뇌 자체도 기능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기능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밥이 있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이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수용성 물질들은 어떤 특별한 수송체를, 셔틀이라고 하죠. 수송체를 타고 선택적으로 이 BBB 장벽을 이 파란 색깔 화살표처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크기가 작고 지용성인 애들은 쉽게 이걸 빠져나갈 수 있지만 크기가 크고 수용성인 애들은 BBB 장벽을 거의 뚫고 가지를 못한다. 하지만 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수용성 물질들은 특별한 어떤 수송체가 있어서 그걸 타고 BBB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단면적을 또 그대로 가져왔어요. 일반적인 모세혈관이 왼쪽에 있는데 얘는 구멍이 살짝씩 뚫려 있죠. 모세혈관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래서 이 주변 조직에 필요한 물질들이 쉽게 빠져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이 빨간색 부분이 딱 막혀 있죠. 막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면 이 뇌 조직에 필요한 영양분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관문이 있어요. 특별한 관문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특별한 관문은 아무나 들여보내주진 않고 이 뇌 기능에 꼭 필요한 애만 통과를 선별적으로 시켜주는 굉장히 까다로운 놈이에요. 대충 이제 원리가 다 이해가 되고 있죠. 왜 BBB라는 애를 통과하기가 어려운가? 그냥 한마디로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담배나 뭐 술같이 저분자 애들은 쉽게 통과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분자 치료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분자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구조가 단순해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을 했을 때 뇌 전체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따지면 암세포가 있는 자리에만 치료제를 딱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온몸에 그냥 전신의 항암제를 다 들이붓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뇌 쪽에 질환이 생겼을 때 일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뇌 전체가 막 이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분자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뇌 전체를 망가뜨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고분자 물질, 즉 표적만 정확하게 잡아내는 항체 기반의 단백질 치료제를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 ADC 할 때도 특별히 문제가 생긴 놈만 딱 꼬집어서 유도탄처럼 거기만 찾아가는 애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딱 어떤 표적만 잡아내려면 항체 기반의 단백질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분자량이 커요. 너무 크기가 크고 아까 말했죠. 수용성은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체는 분자도 크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 BBB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이 항체 치료제를 써야 된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뇌 속에 침투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난이도가 10배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BBB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때려 부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BBB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해 전술을 썼어요. 인해 전술은 뭐예요? 그냥 마구마구 때려 붓는 거죠. BBB라고 해서 완벽하게 차단은 못해요. 이 혈내장벽은 사이사이에 약간 틈새가 있어서 많은 양을 때려 부으면 그 틈새로 살짝 들어가겠죠. 그 전략을 처음에 썼던 거예요. 많이 때려 부으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전략을 썼더니 부작용이 심했던 거예요. 이 치료제를 막 때려 부었더니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거기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피가 새어나와서 뇌부종, 뇌출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뇌부종과 뇌출혈을 잠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가 그냥 뇌 구석구석에 계속 찌꺼기처럼 쌓이는 애예요. 얘 때문에
때문에 자꾸 치매가 생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제거를 하면 치매가 치료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요 놈을 제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요 놈이 문제입니다 라고 딱 붙잡아둘 수 있는 어떤 항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항체를 때려 부었더니 뇌 쪽에 있는 얘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뇌로 가기 전에 혈관이 손상이 돼버린다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진으로 보면 이 자동차가 치료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이 뇌까지 침투를 하면 이 뇌에 붙어있는 나쁜 놈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혈관 입구에 어떤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끌어들이는 자석. 그러면 이 치료제 자동차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뇌로 갈 때 천천히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입구에 있는 자석이 이 자동차를 딱 붙들어 버리겠죠.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제는 뇌 쪽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 전쟁터가 뇌가 아니고 혈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혈관에서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면역체계가 발동이 되면서 이쪽이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이 주변에 있는 혈관이 손상을 받겠죠. 그러면 이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이 혈관 안에 있는 물이라든지 피가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 치료제가 뇌에 도달해야 되는데 뇌에서 싸우지 않고 뇌 주변에 있는 혈관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물이 새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어나가면 이 뇌 쪽에 물이 들어가면서 뇌가 팅팅 불어나겠죠. 그게 뇌부종이에요. 혈관에서 빠져나온 물이 뇌 쪽에 들어가는 게 뇌부종이다. 반면에 이 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와서 뇌 쪽에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되죠?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뇌라는 건 두개골에 쌓여 있죠. 두개골과 이 뇌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뛰거나 점프하거나 줄넘기를 할 때 뇌가 흔들리면 안 되죠. 뇌가 흔들리면 혈관들이 다 끊어져 버리거나 신경들이 다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두개골이랑 그냥 아예 딱 100% 일치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비유로 따지면 어떤 택배 상자가 있어요. 택배 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겠죠. 그 내용물과 그걸 감싸고 있는 택배 상자가 일말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상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떤 내용물을 내가 더 우겨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터져버리거나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뇌에다가 물이 좀 들어가서 이 뇌가 팅팅 불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개골이랑 뇌랑 딱 맞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팅팅 불어나면 뇌가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하겠죠. 흡사 제가 우리 나유리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터져버리겠죠, 티셔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인해 전술, 즉 양을 많이 밀어 넣어서 치료제가 조금이라도 뇌 쪽으로 침투하길 바라는 그런 방식의 부작용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런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서 양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좀 부작용이 있는, 그래서 한계가 좀 있는 전술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그랩바디 B가 하고 있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럼 그랩바디 B는 어떻게 BBB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 제약사들은 양을 많이 밀어넣는 그런 전략이 안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BBB를 뚫고 지나가는 이 정문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뇌가 아무리 폐쇄적이지만 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밥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문을 이용을 해서 약물을 몰래 태워보내는 전략이 바로 수송체 기반 셔틀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BB를 공부할 때, 혈내장벽을 공부할 때 또는 그랩바디 B를 공부할 때 자꾸 셔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셔틀이란 말은 운송체라는 거예요. 운송체. 그래서 흡사 트로이 목마 전략이랑 비슷한 거예요. 치료제 하나만 가지고 뚫어버리기에는 절대 이 BBB가 허락을 안 해요. 근데 뇌에 필요한 어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애들이 꼭 뇌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들어갈 때 손잡고 같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 뇌가 있죠. 공주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뇌 공주가 있어요. 이 공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 특수 관문, 즉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BBB가 탁 막아서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너 포도당이네. 오케이. 너는 공주한테 필요한 거야. 들어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게 오른쪽에 있는 BBB라는 방어 체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문을 통과하는 트로이 목마의 첫 번째 시도가 TFR 전략이었습니다. TFR이라는 건 트랜스페린 수용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 TFR은 원래 철을 운반하는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이 철이라는 놈은 이 TFR 문을 통과해서 뇌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BBB에서 TFR이 풍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BBB를 뚫고자 했던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예요. 철이라는 게 이 수용체를 타고 뇌 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한 항체, 즉 치료제를 얘한테 붙여가지고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천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TFR을 통해서 항체를 태워보내는 셔틀 전략이 이제 대대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TFR 문을 통과를 할 때 이 TFR 문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얘를 자꾸 건드리고 지나가게 되니까 얘가 과활성화되거나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문을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문 자체가 약간 고장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치료제인 항체를 몰래 숨겨서 지나갈 수는 있는데 뇌에 도달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게 방출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TFR은 철 운반에 최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덩치가 큰 항체를 운반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뇌까지 도달은 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치료제가 방출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TFR은 전신에 발현이 되어 있어서 뇌까지 가는데 검문을 많이 당해야 돼요. 뇌까지 가는데 검문을 많이 당하다 보니 이 치료제를 중간중간에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뇌에 도달을 했더니 치료제를 저기 놔두고 와버렸어. 다른 애가 가져가 버렸어. 그럼 또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뇌 부종이나 뇌출혈의 발현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TFR 셔틀은 결론적으로는 한계가 꽤 있는 겁니다. 얘가 BBB로 갈 수는 있지만 가는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조금 개발하기가 너무 까다로운데 다른 문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된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그랩바디 B의 원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BBB라는 혈내 장벽이 있는데 걔를 뚫고 지나가기가 너무 어렵더라. 모든 물질이 하나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라는 게 아니라 뇌에 꼭 필요한 애들만 통과시켜주는 굉장히 까다로운 방어 체계더라. 그거를 처음에 뚫어내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 TFR을 이용한 거더라. 근데 TFR이라는 정문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보냈더니 치료제가 잘 퍼지지 않거나 중간에 치료제를 어디 놔두고 오거나 다른 애한테 뺏기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 TFR이라는 정문 말고 또 다른 정문이 있을까를 찾기 시작한 게 바로 IGFR이라는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문이 4개 있다고 치면 서쪽에 있는 문은 정문이긴 한데 드나들기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쪽에 있는 문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된 거죠 지금. 그래서 또 다른 정문인 이 수용체를 이용한 것이 바로 그랩바디 B인데 이 수용체는 IGF-1이라는 이 성장인자 같은 이런 단백질을 통과시켜주는 수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TFR이랑 같은 원리인 거죠. 근데 TFR은 원래 철을 운반하는 애기 때문에 부피가 큰 단백질 항체 치료제를 운반하기에는 좀 부적절했는데 얘는 원래 단백질을 옮기는 애다 보니까 항체 같은 고분자 단백질을 실어 나르기에도 구조적으로 원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출입문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공식 출입문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랩바디 B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수용체는 뇌가 허락한 공식 통로입니다. 정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 인자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성장 인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 수용체가 너무나 과활성화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요. 정확히 어떤 부작용이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 수용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즉 문 자체를 고장내지 않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랩바디 B의 특장점은 이 성장 인자를 아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성장 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얘랑 비슷하게 닮은 애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하게 닮은 항체 조각을 만들어서 문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딱 통과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랩바디 B의 구조는 왼팔에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 카드 항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출근할 때 로비에서 카드 찍고 들어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왼쪽에는 회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패스 카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팔에는 당연히 일단 통과를 했으면 뇌에 문제가 있는 쪽에 딱 들러붙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왼팔에는 혈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 카드를 가지고 있고 오른팔에는 치료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항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두 개의 항체를 갖고 들어가니까 ABL 바이오의 기술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이중 항체 기술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랩바디 B라는 애가 패스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오른팔에 들고 있죠. ID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왼팔에는 드러그, 즉
치료제를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료제만 들어갈 때는 얘가 왼쪽에 있는 BBB라는 애가 안 들여보내줘요. 근데 패스카드를 같이 끼워서 보냈더니 이 치료제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같이 들여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이 공주한테 도달을 해서 이 뇌라는 공주를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바디 B의 시각적 구조를 한번 보면 왼쪽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가 하나의 항체인데 여기 밑에 초록색 뭐 달려있죠. 얘가 패스카드 키인 거예요. BBB를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신분증 같은 거죠. 얘를 하나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집게발이 2개가 있죠. 여기에는 발병 원인 물질에 달라붙을 수 있는 항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항체에 2가지 항원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중 항체 기술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TFR이 아니라 이 IGFR이라는 수용체를 이용을 하면 뭐가 다를까? 첫 번째는 아까 TFR은 뇌로 가더라도 치료제가 잘 퍼지질 않았죠. 근데 얘는 뇌로 더 많은 치료제가 갈 수 있고 더 깊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TFR 기반 셔틀과 달리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약물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장점이겠죠. 그리고 장점 2번째는 수용체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요. 아까 얘를 이 문을 통과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문을 자꾸 건들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TFR은 자꾸 이 문을 건드려가지고 문 자체가 고장이 난다고 했죠. 근데 이 그래바디 B는 이 수용체를 건들지 않고 그냥 딱 문만 조용히 지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발현 가능성이 더 낮으니까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장점 4번째는 고령 환자에 있어서 이 수용체를 이용한 게 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한계가 있었던 TFR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현량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문 자체가 너무 좁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문이 좁아지는데 이 IGFR이라는 수용체는 노화되더라도 발현이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문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뇌질환 쪽에서는 대부분 고령 환자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고령이 될수록 잘 쓸 수 없는 TFR보다 이 다른 수용체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그래바디 B의 결과적인 장점은 BBB, 즉 혈내장벽을 억지로 뚫어내지 않고 정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고용량을 때려붓는 전략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아까 배웠듯이 고용량을 때려부었을 때는 혈관 주변이 손상이 가서 뇌부종이나 뇌출혈을 일으켰는데 고용량을 이제는 때려부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 혈관 주변이 손상받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뇌부종이나 뇌출혈도 확률이 매우 적어지고 또 항체를 작게 만들 필요가 없죠. BBB를 억지로 통과할 때는 항체를 그나마 작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 BBB는 저분자 애들을 잘 통과시켜줬으니까. 근데 정문을 통과할 때는 이게 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으니까 항체를 굳이 작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더 기능이 좋은 항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그래바디 B를 쓰면.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지금 혈내장벽을 통과하는 기술은 딱 이거다 라고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TFR도 그렇고 IGFR도 그렇고 여러 가지 BBB 셔틀 플랫폼이 지금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왕좌에 앉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죠, 사실은. TFR보다는 IGFR이 조금 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가 어떤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로 다른 방식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IGF-1R을 사용하는 ABL 바이오가 이 BBB 셔틀 시장에서 굉장히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BBB 셔틀이라는 게 뭐냐, 그 기술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냐를 배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ABL 바이오의 주요 모멘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쉽게 말하면 ABL 바이오가 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느냐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